전쟁도 팬데믹도 아닌 다만 평범한 내각 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다음 경제 위기의 시작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공식 발표도 없고 기술 보고서도 없이 단 3마디로 금융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0%. 바로 이렇게 각본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구리 수입품에 대해 즉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방송 중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국경을 넘고 시장을 흔들며 오타와에서 서울까지 각국 정부의 비상 경고를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의 수장이 이 세 단어를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겐 용기의 표현이었고 다른 이들에겐 애국심을 위장한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새로운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는 실시간으로 대륙 전체의 산업 지도를 재편성한 셈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 전체의 지도까지도. 그 순간 뉴욕의 구리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5 95센트로 폭등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13% 상승, 이 계약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었습니다. 현대 경제의 주춧돌인 구리는 한순간에 불안정성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트럼프식 정치의 또 하나의 수라고 생각했던 이 조치는 단숨에 체계적 위기의 기폭제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대중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리는 석유나 밀처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집의 전선을 구성하고 전기차와 스마트폰, 에너지 변압기에까지 쓰이는 필수 금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즉흥적인 한마디 덕분에 그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캐나다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약 93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구리 수출이 관세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퀘벡에서 시작해 아시아 재련소를 거쳐 미국의 자동차, 전자, 인프라 공장에 이르는 공급망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선택입니다. 미국이 부과한 비용을 감수하고 국제 경쟁력을 잃거나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통합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역 경로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거나 어느 쪽이든 극단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구리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북미 전체 공급망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도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구리가 타겟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도체일까요? 의약품일까요? 아니면 밀일까요? 트럼프는 일관된 패턴을 따릅니다. 협상보다 먼저 압박하고 혼란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 방화 범이면서 소방관인 척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자국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구리의 절반이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81만 톤 이상의 정제 구리를 해외에서 들여왔습니다. 이제 이 금속의 파운드당 가격은 럭셔리 자동차처럼 무거운 세금을 안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가안보의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은 단순한 상승이 아닌 폭등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리스크 회피에 나섰고 투기꾼들은 단기 이익을 노렸으며 구리를 실수요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런던 시장 간의 가격 차이도 25%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격차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마감일을 은밀히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7월 9일이었던 기한이 8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관대한 제스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을 궁극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합니다. 양자 협정을 맺든가 아니면 스스로 책임지든가. 이 와중에 캐나다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자재 문제가 아닙니다. 두 나라 간 경제 통합 모델 자체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은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왔습니다. 캐나다산 구리는 미국 공장을 가동시켰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실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관세가 유지된다면 도미노처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기차 전환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생산 비용이 폭등할 것입니다. 전기 배선을 위해 구리에 크게 의존하는 건설 산업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을 겪게 됩니다. 미국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그 대부분이 공공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들 또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여파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코스 오토모티브의 분석가들은 계산했다. 단지 25%의 관세만으로도 캐나다에서 제조된 자동차 가격이 약 $6,000 상승한다고 한다. 이제 그 관세가 2배가 되면 상승폭은 $50,000를 훌쩍 넘는다. 즉 원래 $32,000였던 차량이 $42,000로 뛰는 것이다. 이건 아직 이자나 보험, 세금도 계산하기 전의 얘기다. 상상해보라. 꿈에 그리던 차를 사러 전시장에 갔는데 그 가격이 마치 집 계약금처럼 되어 있다면, 게다가 판매원도 할인을 못한다. 왜냐하면 제조사도 가격을 못 낮춘다. 공급업체인 캐나다가 50% 관세에 짓눌려 이전 가격으로 구리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도 손해보면서 만들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만이 아니다. 공급망 내부로 들어가 보자. 조립 라인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소문 속에서 긴장한다. 교대 축소, 계약 중단, 보너스 취소. 엔지니어들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리를 줄일 방법을 강요받는다. 구매 부서는 계약 재협상을 시도하지만 대체 공급처는 없다.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다. 이제 상상해보라. 미시간주에 있는 정의 모터 공장의 생산 관리자 마리아. 그녀는 통보받는다. 다음 달부터 제품 한 대당 구리값 상승으로 $9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월간 목표는 그대로다. 예산도 그대로다. 마리아는 고민한다. 어디서 줄여야 할까? 누굴 해고해야 할까?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할까? 같은 고민이 건설사, 병원, 전력회사, 전자제조사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조용했던 원자재인 구리는 이제 경제에서 가장 시끄러운 존재가 됐다. 그 소리는 가정으로 퍼졌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 조항과 아나는 꿈꾸던 땅을 샀다. 소박하지만 현대적인 집을 지으려 했다.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효율적인 난방. 예산은 빠듯했지만 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공업자가 전화를 걸어온다. 모든 걸 다시 짜야겠어요. 지난주 이후 구리선 가격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용 케이블은 3배로 올랐고 배관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는 울음을 참는다. 조항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충전기 계획을 포기한다. 다음은 난방 시스템. 마지막으로 전기 배선을 기본형으로 바꾼다. 그들은 좌절감을 삼킨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수천 가정이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다. 다른 이들은 거리에서 항의한다. 모두가 혼란스럽다. 보이지도 않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항, 아나, 마리아를 생각하며 구리에 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다. 그는 오직 지지자, 신문 헤드라인, 그리고 자신의 정부를 둘러싼 로비 단체만 바라봤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충격은 미국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직격탄을 맞은 캐나다는 역대급 속도로 움직인다. 광산 대기업인 테크 리소시스는 북미 시장을 무시하고 아시아로 직접 수출하기 위해 항구와 창고 공간을 예약해 놓았다. 앞으로 캐나다산 구리는 한국, 일본, 중국 재련소로 가고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있다. 이 붕괴는 지진처럼 시작됐다. 첫 파동은 지나갔지만 여진은 앞으로 온다. 그 여진은 인플레이션, 실업, 예산 삭감, 경기 둔화의 형태로 온다. 한 가지 수치로 이 위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50%의 관세 이후 미국의 구리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보다 25% 높아졌다. 그 결과 시장 왜곡이 극심해졌고 일부 산업에서는 구리 부족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누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려 하겠는가? 강제로 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강제로 사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위험한 지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기지 못할 무역 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신들의 산업 우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을. 한편 캐나다는 동아시아와 협정을 맺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퀘벡과 같은 주는 이미 리마와 산티아고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다. 대체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오타와는 광산 회사들이 해외에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수출세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캐나다는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불길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근거는 미국의 통상확장법 제232조,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자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때의 논리는 명확했다.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석유에 의존한다면 국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조항은 재활용되어 공공의 논의도 영향 분석도 없이 순전히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보라는 말이 보호가 아닌 압박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번 발표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두 번째 움직임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과의 협상 마감일을 조용히 연기했다. 원래는 7월 9일이 마감일이었지만 이제는 8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관세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말은 곧 다음 3주 안에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맺지 않으면 각국은 스스로 관세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패턴이 보이는가? 먼저 위협, 그 다음 요구, 마지막으로 카운트다운.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협박의 안무다. 혼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 상대가 굴복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2024년에 미국은 구리 정제품을 81만 톤 이상 수입했다. 이 숫자만으로도 자급자족 위협이라는 내러티브는 무너진다. 미국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구리의 절반 이상이 외국산이다. 그중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온다. 그런데 이 모든 물량이 이제 명품처럼 과세된다. 고급 수입차와 같은 세율, 희귀 빈티지, 프랑스 와인과 동일한 장벽. 언제부터 구리선이 부티크 상품이 된 것인가? 산업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건 산업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 중 최대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6%를 넘어섰고 이 조치로 인해 그 수치는 20%를 넘길 전망이다. 이것은 대공황 시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가 협력과 통합 공급망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지금 미국은 오히려 고립 장벽, 경제적 보복의 논리로 역행하고 있다. 무역은 더 이상 상호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로 인해 무엇을 얻고 있는가? 공식적인 수사는 자국 산업 보호, 국내 광산 활성화, 해외 의존도 감소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내 생산은 하룻밤 사이에 늘릴 수 없다. 가동 중인 광산도 부족하고 정제소 역시 현재 산업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결국 이 조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둔화.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마치 달리는 차의 브레이크를 끊고 더 빨리 달릴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모든 혼란이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알고 있다. 구리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들의 핵심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디지털 인프라, 전력망, 군사기술. 이 모든 분야는 구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현이 필수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의 생명선은 파열 직전까지 가해지고 있다. 왜일까?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터무니없는 관세, 이렇게 짧은 준비기간, 이렇게 가까운 파트너인 캐나다를 대상으로 게다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논란 많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 선의의 제스처 직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교적 양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보해도 평화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와의 외교에서 유일하게 통하는 언어는 힘이라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 언어에서 먼저 눈을 감는 쪽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눈을 감지 않는다면 이제 캐나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정에 호소할 여유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같은 느린 절차를 기다릴 시간도 없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전략적이며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 무역 경로 재설계, 계약 이전, 동맹 재조정, 이 모든 것은 속도와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위험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라. 여기선 모든 숫자의 맥락이 있고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며 모든 질문이 중요하다. 아직도 누군가가 관세는 단지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콘텐츠를 공유하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의 서명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의 단절로 끝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도화선이었다. 하지만 진짜 지진은 48시간이 지난 뒤 확산되기 시작했다. 보통 스위스 시계처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금속 시장은 공황과 투기의 열기로 폭발했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 구리 톤당 가격이 무려 12,300달러를 돌파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수준의 급등이었다. 몇몇 트레이더는 이를 은파동이라 불리는 헌트 형제의 투기 사태에 비유했지만 이번에는 탐욕이 아니라 정치가 원인이었다. 당신이라면 어쩌겠는가? 발밑의 땅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구리 가격은 이미 천장을 뚫고 중력 없는 하늘 위로 떠올랐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런던 금속거래소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는 경제적 괴이 현상이었다. 런던과 미국의 구리 가격 차이가 톤당 1,600달러 이상 벌어졌다. 너무나 뻔한 차익거래 기회였기에 사람들은 움직이는 금광이라 불렀다. 이론상 런던에서 구리를 사서 미국으로 보내고 운송비, 세금, 보험을 다 지불해도 순이익이 남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 이 거래는 하이리스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붕괴는 단순한 그래프를 넘어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얼굴을 갖고 인간적인 후폭풍을 드러냈다. 뉴올리언스 항만에서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카소드 입고량이 40%나 증가했다.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었고 지게차는 24시간 내내 가동되었다.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2배로 늘릴 만큼 줄을 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전 세계가 구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자각한 순간 그것이 가장 희소해졌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전기차 한 대에는 평균 80kg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는 휘발유 차량보다 4배나 많은 양이다.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5센트만 올라도 차량당 생산 비용이 약 90달러 상승한다. 이걸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매달 생산되는 수만 대에 곱해보라. 아직 첫 번째 차량이 생산 라인을 벗어나기도 전에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포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공급업체에 경고를 보냈다. 가격 조정에 대비하라. 고객들에게 알리라. 가능한 모든 비용을 절감하라. 혼란은 이미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구리는 자동차에만 쓰이지 않는다. 고압 송전선 마일당 사용되는 구리는 무려 5톤에 달한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공공자금으로 진행되던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의 직격탄이 된다. 이제 이 프로젝트들의 예산은 수억 달러 이상 초과되기 시작했다. 미래 유산이 되어야 할 이 사업들이 재정 악몽으로 바뀌었다. 에너지 회사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는 프로젝트를 미루려 하고 다른 일부는 요금 인상을 위해 규제기관에 긴급 요청을 넣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당신이다. 한편 캐나다 국경 너머는 조용하다. 선동적 연설도 공개 보복도 없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캐나다는 조용한 효율을 택했다. 광산기업 테크 리소시스는 2~3월에 트럼프가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했을 때부터 이미 플랜 B를 준비했다. 그리고 지금 그 탈출 계획이 실행된다. 이제 구리는 남쪽 국경을 넘지 않고 동쪽 바다로 향한다. 한국, 일본, 중국으로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캐나다는 속도전으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단순한 물류 전략이 아니다. 장기 전략이다. 테크 리소시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활용해 구리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물리적 납품뿐 아니라 금융 투기 시장에서도 제외시킨 것이다.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치다. 캐나다는 자신의 구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력을 설계하고 있다. 이제 그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태평양이다.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의회에서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부터 보복 조치까지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그러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조용한 선택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는 경제적 의존 구조를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혼란이 일상이 된 미국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어두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UBS 은행은 경고한다. 미국 선물 가격과 국제 시세의 차이가 톤당 $1,000 이상인 상황이 9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산업계는 이번 분기만으로도 $4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보고서는 말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4분기 수치를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말하자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결국 미국이 구리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자체를 수출하게 만드는 셈이다. 그 사이 캐나다는 속도를 올린다.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불가피해졌다. 전략적 의존은 강제적인 해방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것은 캐나다에 있어 위장된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전략 금속에 목말라 있으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축의 시작이다. 새로운 경로의 탄생이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당신이 한방 안에 앉아있고 모든 시선이 하나의 화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화면 위에는 붉은 선이 센티미터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수백만 달러를 의미한다. 그 멈칫거림 하나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좌우한다. 바로 이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 정부의 통상보좌관 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50% 관세 이후 구리 선물 가격의 폭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음악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고함도 없었다. 공기 중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떠돌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국의 분석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업이 흡수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 논의하는 동안 캐나다에는 그런 사치가 없었다. 당장 행동해야만 했다. 그 충격은 귀를 찢을 듯한 강도로 다가왔다. 캐나다 최대 광산 회사 중 하나인 테크 리소시스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경영진이 샤에도 플랜이라 부르는 대체 전략이 조용히 조각조각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순간부터 이 플랜은 작동을 시작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했다. 구리 생산 과정 전반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채굴도 정제도 유통도 미국 시장을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루트. 불가능해 보였던 이 전략은 이제 실현되고 있었다. 첫 단계는 물류였다. 과감하게 테크 리소시스는 불과 일주일 만에 밴쿠버 항만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멕시코만으로 향하던 선박들이 이제는 아시아로 향한다. 두 번째는 금융이었다. 뉴욕과 런던 시장에 의존하던 테크 리소시스는 이제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환 리스크와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 자원인 구리의 가격 형성 구조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수십 년 만에 캐나다 대기업이 북미 시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테크 리소시스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퀘벡의 통상 대표단은 페루 리마와 칠레 산티아고로 출발했다. 새로운 수입국과 새로운 물류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는 분명했다. 미국이 문을 닫더라도 캐나다의 자본 흐름과 고용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불과 15일 만에 캐나다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 자국 구리의 글로벌 루트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소란도 없었다. 도발도 없었다. 오직 행동만 있었다. 전통적으로 느리다고 여겨지던 외교가 이제는 반사신경의 전쟁터가 되었다. 노동조합과 산업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의회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 대신 보복의 가능성은 공개하고 실행은 감춘 채 잠정적 침묵을 택했다. 통상부 장관은 공개 세션에서 분명히 말했다.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나 마크의 메시지는 달랐다.
가장 빠른 해법은 방역이 아니라 우회다. 그리고 그 우회는 결국 균열을 만들어냈다. 3월 한 달간 미국 이외 국가로 향하는 캐나다산 수출은 2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의 수출은 6.6% 감소했다. 겉보기엔 미미한 수치지만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이것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징후다. 그리고 일부는 말한다. 이 상업지도 재편은 필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적이었다고. 수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의 경제적 그림자 아래 있었다.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보다 대등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열린다. 캐나다를 지정학적 조연이 아닌 전략적 공급처로 보는 국가들과의 관계 말이다. 아시아는 준비되어 있다. 금속 자원에 굶주려 있는 상태로. 그러나 이 변화에는 희생도 따른다. 손실이 있고 단절이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미국 수요에 의존하던 캐나다 기업들은 계약을 수정하고 생산 라인을 재편하고 직원 고용을 유지하려 시간과 싸우고 있다. 퀘벡 주정부는 광산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아시아 수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출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광산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일자리는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잊혀지는 것은 인간이다. 북퀘벡의 광산에서 15년을 일한 굴착기 기사 릭을 상상해보라. 그는 위기와 구조 조정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그는 알고 있다. 정부가 수출 루트를 재편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사는 마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월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병원, 아이들 학교, 동네 슈퍼마켓까지 모두 위험해진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명이 지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세 정책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일자리를 파괴한다. 동시에 외교계에선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국 동맹국들을 서방 경제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대서양 외부의 대안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양국 간 신뢰는 약해졌고 새로운 압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가 7월 22일까지 새 무역협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 관세 대상은 의약품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세율이 200%에 달할 수도 있다. 이 갈등의 고조는 단지 위험한 것만이 아니다.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협력의 논리를 협박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북미에서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 이상 정부 간의 수면 아래 전쟁이 아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관세나 무역협정의 논쟁이 아니다. 이제 캐나다와 미국 간의 충돌은 자동차 가격에서, 집값에서, 금융청구서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가정전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이 전쟁에서 숨을 수 없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월 30일. 그날 모든 것이 추측에서 현실로 바뀌었다. 미국 외 국가로의 캐나다 수출은 25% 가까이 폭등했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6% 이상 급감했다. 이는 9년 만에 가장 큰 격차였다. 정치인의 연설도 금융보고서도 아닌 통계가 처음으로 적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통계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면 그 여파는 이미 보통 사람들에게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온타리오주 윈저의 자동차 공장이 등장한다. 북미 공급망에 통합된 최신식 공장. 수십 년 동안 양국 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든 차량은 50% 구리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단 모델 하나만 해도 차량당 $6,0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이 비용은 $9,000를 초과한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 대체재가 없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가동 대기 중인 광산도 없고 놀고 있는 정제소도 없다. 캐나다, 칠레, 멕시코의 구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제는 마치 적국의 상품처럼 취급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향은 건설 산업까지 무자비하게 확산되고 있다. 2월에 발표된 코어로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은 금속과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17,000에서 2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수치는 5월 1일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조사에서 나왔다. 구리와 다른 금속의 가격만으로 주택당 비용이 19,900달러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계약금 수준이다. 소형차 한 대 가격이다. 공립대학 1년치 등록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꾼 건 단 하나, 하나의 선, 하나의 금속, 어제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구리였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집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짓고 있다. 피닉스, 애틀랜타, 콜럼버스, 휴스턴 같은 도시에서는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있다. 땅은 비어 있다. 기초공사는 멈춰 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같은 주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세 수입은 줄고 공공서비스 수요는 늘어난다. 경제가 멈추면 위기는 커진다. 건설이 멈추면 실업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은 시작된다. 차는 더 비싸지고 집은 더 멀어지고 공사는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수는 줄고 경제의 성장도 둔화된다. JP 모건은행은 경고한다.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9월까지 유지하면 4분기 국내 총생산은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질문은 이제 분명하다. 미국 유권자는 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지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했다. 강한 관세로 압박하고 양보를 얻어내고 산업 보호자로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 하지만 이 방정식엔 결함이 있다. 관세의 대가는 성과보다 먼저 도착했다. 캐나다의 보복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캐나다의 대응은 전략적이었다. 하지만 곧 바뀔 수도 있다. 보복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미국산 수입품 총액 12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점은 7월 22일 자정 이후 1분부터다. 이 목록에는 민감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자동차 부품, 농기계, 전자부품까지. 상상해보라. 약값이 200% 오른다면 금속에서 끝나지 않고 병원 선반, 약국, 클리닉 재고로 직접 관세가 덮친다면 이것이 무역전쟁의 다음 단계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 백악관이 기한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조건을 정했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 판이 바뀐다. 캐나다는 더 이상 목표물이 아니다. 행동 주체가 된다. 그 순간부터 관세의 정치적 대가는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통증이 된다. 냉장고 속 약통한 차고 속에서 직접 느껴지는 현실이 된다. 트럼프는 그 전에 후퇴할까? 아무도 모른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대가는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형 차량의 가격은 3만 달러를 훌쩍 넘겼다. 저가형 주택은 이제 수많은 가정을 주택 소유의 꿈에서 밀어냈다. 이자율은 대출과 융자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통제 불능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보통 시민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그저 지켜보는 것, 그저 지불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전구를 켤 때마다, 차 열쇠를 돌릴 때마다 무역전쟁에 동참할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 관세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다. 정치적 선택이며 인간적 삶에 깊은 파장을 남긴다. 왜냐하면 결국 구리는 단지 금속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아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다. 전략적 후퇴인가, 정면 충돌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를 선택한다면 캐나다가 준비한 정교한 보복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그는 여전히 강경한 발언을 누그러뜨리고 서사를 재구성하고 마지막 순간의 극적 합의를 정치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충돌을 선택한다면 그는 관세라는 지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그 여지는 국내 총생산 4분기 수치를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30년 넘게 북미를 지탱해온 경제적 상호의존 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전문가로서. 이런 결정들은 단지 기술적 판단이 아니다. 중립적이지 않다.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마다 대가는 따른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지점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당신은 피상적인 해설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구리 너머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주권에 대한 문제, 국가의 조작과 압력, 수백만 명의 일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의 본질,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다. 함께 계속 탐구해 나가자.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협상의 여지를 믿나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단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의견은 단지 이 공간을 넘어서 세상을 질문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건 속에서도 당신의 삶과 연결된 맥락을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것, 명료함을 드리고 배경을 설명하며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나누는 것,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